안녕하세요. 이지케입니다. 요즘 시기에 기관들이 준비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인 이 예산보고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본 영상은 이 주간보호 예산보고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실제 예산보고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연을 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시청을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이 주간보호 기관의 예산서 샘플을 신청할 수 있는 QR코드와 이 링크가 있으니까 예산서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예산서 샘플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보고 업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부터 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보고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이어서 미보고 했을 때 불이익은 뭔지, 그리고 작성할 때 주로 이 발련하는 사유가 뭔지 그런 걸 기준으로 저희가 유의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반려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보고란 이 특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내년도 예산, 즉 이제 현재 기준으로서는 26년도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보고는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 규칙에 좀 적혀져 있어요. 여기 써 있는 장교환기간 재무회 규칙 책 4조에 기재되어 있는 이 기관의 필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게 다만 이 예산보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예산한 대로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은 하나의 계획이니까 그냥 꼭 이 예산한 대로 수입과 지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산한 대로 수입과 지출을 지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서 편하게 기관을 운영하시다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추경을 진행하면 되니까 염려하지 않고 그냥 이 예산안 계획을 짜주시고 상관없이 좀 지출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예산보고 업무는 재무회계 규칙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린 장교환기간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보통 이 5일 전은 12월 26일까지로 해석돼서 12월 26일까지 예산보고를 마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이 교육을 여러 번 진행했었는데 항상 말씀드린 게 이게 꼭 이 기한이 정답은 아니고, 때때로 이게 지역에 따라서 26일 이전이거나 이후에 그 예산보고를 마무리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7일까지 보고하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소재하고 있는 그 기관들, 그 지역의 주무관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유의할 점 하나가 있는데요. 이 26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이지케어도 이 재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산보고를 해드리고 나면은 26일까지 승인이 안 났다고 26일까지 승인이 빨리 내야 된다고 빨리 보고 빨리 승인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그런 상황은 상관없고 그냥 시군구 보고만 26일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무관님들이 항상 바빠서 바로 금방 승인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참 있다 승인이 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승인이 난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승인이나 이런 여부를 26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26일까지 하는 거다. 이 예산보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희망임에 가서 입력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인건비 비율이나 아니면 이제 주간보는 이제 식재료 처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 등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작성 시 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지켜야 돼서 희망임에 바로 작성하다 보면 작성 실수도 있고, 또 이제 한번 입력하면 수정도 어렵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희망임은 오류가 많으니까 오류가 발생하면 또 대처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먼저 엑셀이나 이런 별도 파일에 예산서를 작성하고 검증한 뒤에 이 최종본을 희망임 입력하도록 저희가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인 희망임의 예산서 입력인데요. 희망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용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입력 과정이 꽤 불편하고, 이게 작은 실수로도 저희가 반려되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계정 과목을 잘못 선택했거나, 인건비 비율을 맞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안 맞았거나, 금액 단위를 진짜 공 하나 빨먹었거나, 이런 실수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이 단계는 이제 예산서를 입력하는 단계는 조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이 희망이 입력한 예산서를 똑같이 희망이음에서 시군구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희망이음의 예산보고 메뉴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렇게 불러와서 최종 예산서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오류예요. 대표적으로는 예산서가 이렇게 생성되는데 전송되는데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지만 1일에서 2일 정도 가끔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불러온 예산서가 신기하게 내용이 좀 다르게 불러와질 때도 있고, 뭐 계정 과목이 누락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특정 금액이 좀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특히 이지케어는 전국에 정말 3,000기관 정도를 예산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 이게 이 시스템 오류는 항상 잘 난다기보다는 더 이 26일 보고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더 자주 또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좀 26일 훨씬 전에, 며칠 전에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 예산서 제출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오래 걸리고 오류가 발생하는 거지. 이런 게 발생하면 26일 당일에 발생하거나 이러면 대처가 안 되니까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게 가장 좀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그 예산 보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걸 안 하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그냥 안 하는 게 더 귀찮아집니다. 가장 좀 무서운 행정처분 위험이 발생하는데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기관이 재무회계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아예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시군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시정명령에는 뭐 이거 예산 보고를 해라, 보완해서 보고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시해 주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뭐 영업 정지, 지정 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뭐 이게 지정 취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사실 뭐 폐업이라서 이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예산 보고는 가끔씩 이제 신설기관 분들이나 개설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예산 보고 그냥 다음에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필수 업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실무적으로도 사실 어려운 좀 제약이 좀 생기는데요. 이 예산 보고는 이 연초 기간 업무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산 보고가 누락되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뭐 결산 보고가 이런 것들이 반려될 수도 있고, 아예 보고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많이 하는 인력 신고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시군구 보고했을 때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데 간혹 이런 케이스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뭐 인력 신고를 했는데 왜 자꾸 반려가 나지? 인력 신고는 왜 이렇게 자꾸 승인이 안 나지? 이런 경우가 이제 주무관님한테 전화해 보면 이거 예산 보고 안 했으니까 내가 이걸 승인 안 해주고 있는 거다. 예산 보고부터 하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력 보고가 막히면 저희는 서비스 제공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보고는 넘기면 안 되는 숙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 이게 예산 보고는 꼭 해야 하는 거고 법적으로 기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 해야 합니다. 이게 행정적인 이유도 그렇고 실무적인 이유도 말씀드린 대로 이때 고생해서 1년이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해야지 좀 미루고 뭐라 시정 명령 오면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 기한 내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예산 보고 반려될 때 1순위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재무회계 규칙 4조에 인건비 비율 지켜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비율을 일정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꼭 지켜야 되는 항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건비 지출 비율이 뭐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이 교육 자체가 예산 보고를 잘 모르시는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신설기관 분들이라 생각하고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기관이 공단에서 그리고 수급자로 또 받는 뭐 본인 부담금이나 급여 수입 전체에서 이 직접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게 얼마나 임금을 지출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돈 중에서 너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돈 얼마 들였어? 라는 거를 말하는 비율이고 이거를 꼭 지키라고 고시도 돼 있고 이 인건비 지출비를 반영해서 예산서를 짜라고 재무의 규칙에 되어 있는 거죠. 이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직접비 종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을 말하는데요. 이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간접비 종사자는 서비스를 제공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는 사람들 근데 여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필요한 인력들 그게 이제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조리사 이분들을 이제 간접비 종사자라고 저희가 하고요. 이 예산서 작성할 때는 요 둘을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단순히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기관 부담금 뭐 이런 것들, 퇴직적립금 이런 것도 분할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자료의 표에 나와 있듯이 주간보호기관의 인건비 지출 비율은 2024년에는 48.7%, 2025년 48.5% 이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26년 고시가 이 영상 촬영하는 당시에는 어떻게 나올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전체 흐름을 보면 뭐 그렇게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보통 49% 정도로 맞춘다고 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도 이제 저희가 해놨죠. 49% 기준으로 작성하면 적절. 이게 왜 꼭 이 비율을 꼭 지켜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재무의 규칙에 적혀져도 있고 이 직접 인건비 지출비를 꼭 준수하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러면 나 인건비 지출비율 진짜 높게 잡아야지 해서 막 무슨 60% 이렇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발려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건 누가 봐도 예산서를 대충 짠 거 아닌가? 귀찮아서 이렇게 높여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한 적정한 수준으로 미달만 되지 않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산서 작성에서 또 하나의 기본이자 핵심인데요. 이게 세입과 세출 총액을 반드시 좀 일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 보고에서 이 부분은 뭐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서는 기간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 그리고 얼마를 쓰는지 지출을 하는 어떤 일종의 설계도인데 이 설계도에서 예를 들어 나는 5천만 원 벌었는데 지출은 6천만 원만 쓰겠다. 혹은 뭐 이제 수입이 훨씬 높은데 지출이 훨씬 적다. 그러면은 이제 운영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세입과 세출은 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세입을 좀 더 크게 잡겠다, 세출을 이런 게 안 되고 항상 맞춰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다 했는데 이게 세출이 좀 더 많네. 그래서 세입을 좀 더 이렇게 높여줘서 맞춰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개정 과목은 사실 쉬운 건 기타 전입금이랑 잡수입이 되실 만만해요. 왜냐하면 청구금이나 본인 부담금 이런 거를 건드려 버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건비 비율의 분모가 그리고 수입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출에 해놓은 인건비 직접 인건비들에 대한 개정 과목들 그걸 전부 다 다시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 지출 비율에 영향이 없는 청구금이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만만한 개정 과목은 이제 기타 전입금이나 잡수입으로 좀 맞춰주시면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얘 반대로 이 세출이 모자라서 이 세출을 좀 올려야 되는 경우 이때는 저는 일반적인 개정 과목으로 그냥 운영비 전체적인 운영비를 조금씩 높여서 맞춰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뭐 기타 운영비, 뭐 수용비 및 수수료, 뭐 그다음에 뭐 차량비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지출들이 있잖아요. 기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천천히 전체적으로 좀 올려서 지출을 맞추기 좀 권해드리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잡지출로 아까 말씀드린 잡수입의 반대인 잡지출로 맞추면 될 것 같지만 잡지출은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막 잡지출이 막 몇 천만 원 잃어버리면 반려가 나겠죠. 정당하게 짠 예산서 같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잡지출을 못 쓰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좀 높여주는 게 좋고 실제로 기간 운영하다 보면 이 세출 금액이 좀 오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추경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타 운영비나 뭐 차라리 뭐 임차료 오를 수도 있으니까 임차료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타 전출금 아까 기타 전입금의 반대 개념인 기타 전출금도
잘못하면은 이제 과도하게 잡으면 반려가 나는데요. 이게 그 시군구 입장에서는 이 기타 전출금을 저희가 사실 수입으로 좀 많이 빼가는 계정 과목이다 보니까 기타 전출금을 높게 잡으면 이게 기관의 수익금이 이만큼 많이 잡아간다고? 뭔가 정상적인 운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특정 시군구에서는 기타 전출금을 빼려면 시군구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지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타 전출금이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 기관들에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기재부에서는 기타 전출금을 세금을 내라고 이 대표자의 그 소득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 판결 같은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타 전출금에 대해서 되게 시군구가 점점 예민하게 하고 있어서 이 세출을 그냥 높여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운영비 계정 과목들을 높이면 훨씬 그게 자연스러운 예산서가 될 겁니다. 다음은 생계비 예산 맞추기 부분입니다. 이 앞서서 말씀드린 인건비 비율이나 세입세출 일치처럼 뭐 기본이고 핵심이고 이런 항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장 위험이 적은 편에 속하는 항목이지만 지역마다 좀 스타일이 좀 다르고 주무관님도 꼼꼼히 넘어서 깐깐한 주무관님도 있으시니까 이 생계비 예산도 이걸 깐깐하게 보고 반려를 내는 주무관님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지역에 속하신 기관분들은 센터님들은 지금 보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런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찍고 넘어가자면 이 생계비 예산은 전년도 유월금, 식재료비 전년도 유월금, 식재료비 수입, 직원 식재료 수입 요 세 개가 사실 지출할 때 다 계정 과목이 생계비로 처리가 되는데 이 세 금액의 합과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그 저희 일부 지역 주무관님들 중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좀 이렇게 이 식을 보면 생계비는 전년도 식재료비 플러스 수급자의 식재료비 수입 플러스 직원 식재료비 수입 이렇게 이 식이 하나의 그 성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틀렸다고 해서 반려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꼭 맞춰야 된다고 이런 것도 없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것까지 맞추면 좋다라는 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신설기관분도 있으니까 각 항목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전년도 이월금 식재료비는 말 그대로 전년도에 이월된 작년에 식비 수입이 있었는데 그걸 다 쓰지 않고 남은 금액, 이 다음 해로 이월된 금액을 말하고요. 이 식재료비 수입은 수급자가 저희 그 비급여로 이제 부담하는 항목 있잖아요. 식사나 뭐 간식비 이런 거, 요런 식대 수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직원 식재료 수입은 뭐냐면 이 직원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원이 저희한테 부담하는 식대가 있잖아요. 그거를 직원 식재료 수입이라는 별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찍고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기타 차입금 사전 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항목도 뭐 이제는 뭐 반려되는 중요한 항목은 아닌데 역시 꼼꼼하고 깐깐한 지역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타 차입금이 뭐냐면 기관 대표자가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차입해서 빌려온 돈, 유입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은행이나 아니면 개인 내가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들어오는 돈을 의미하고요. 요걸 이제 기타 차입금으로 받아서 이제 운영비로 저희가 쓰죠. 특히 뭐 신설기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아직 수익이 안 나니까 이런 차입금이나 뭐 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유통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차입금은 몇 년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받아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서 차입금을 만약에 받을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신고해야 되고 이미 받았다 그러면 사후 신고도 해줘야 돼요. 어쨌든 시군구에 꼭 신고하고 이 차입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신고 승인이 안 되면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차입금 처리 그 회계 처리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타 차입금 이런 개념인데 이 예산서에는 이게 사전에 뭐 신고 없이 그냥 예산서에 넣어버리면 가끔 어느 지역에서는 나 기타 차입금 너네 기관한테 사전에 전달받은 거 없는데 예산서에 있는데 이게 뭐야? 라고 문의가 올 수도 있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반려를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년에 뭐 차입금이 있다, 이 차입금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은 사전 신고해놓고 그걸 예산서에 반영하는 게 좋고, 근데 그냥 애매하지만 넣어놨다 기타 차입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그냥 빼고 나중에 그 사전 신고나 사후 신고를 하신 다음에 차입금 유통시키고 추경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자, 다음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첨부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 중에 정말 기본이 된 항목인데 요거를 이제 좀 왜 말씀드린지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은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를 좀 진행을 해서 예산을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할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보고하게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예산 보고할 때도 그 회의록을 원래 첨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번 그 앞자리 이제 기관 기호가 2인 이번 기관 분들은 지금 동안 다 이렇게 첨부해서 보고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 이번 기관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을 때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첨부하지 않아도 반려되는 경우가 그래도 50% 미만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반려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관인 분들은 무조건 필수로 첨부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정제 이슈가 오늘 이번 연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정제 중에서 아예 이번 기간으로 바뀌신 분도 있지만 3번 기간교 3번을 유지하면서 이 지정제 심사에 통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3번 기간이지만 소위 말하는 이번 기간에 준하는 그 준칙이나 이런 것들 지켜야 되는 기관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3번 기간이더라도 처음으로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고 회의록도 첨부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주무관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3번 기간이니까 넘어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정심사를 받아서 법적으로 더 상위 법에 접촉하는 기관들은 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이 회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사실 회의록 작성해서 첨부하는 게 낫겠죠. 자, 예산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유의사항 외에도 의외로 정말 여러 이유로 반려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정말 다양한 시군구에 있는 약 3,0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저희가 예산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정말 희한한 사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심지어 그냥 희망이음 저희는 보고 제대로 했는데 희망이 오류 때문에 이 주무관님들이 받은 예산서가 공란으로 오거나 잘못됐거나 전송이 안 됐거나 이런 오류도 발생해요. 그래서 정말 이 반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고 종종 날 수도 있고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날 수 있다. 근데 이 반려나면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게 반려라는 단어 때문에 되게 겁나는데 저희 인력 신고할 때 반려 났다고 해서 그렇게 막 당황하지 않잖아요. 거기 반려 의견 보고 그 보완해서 하면 문제없이 승인되잖아요. 예산서도 사실 똑같아요. 그냥 시군구 의견에 적힌 그 반려 의견, 반려 사유를 보고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면 돼요. 이게 어쨌든 저희는 기한에 맞춰서 보고를 했다면은 승인을 좀 늦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완 후 승인 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보완하시면 될 거고 이게 대행을 맡기셨는데 반려가 날 수 있잖아요. 대행 업체들이나 뭐 아니면 누가 준 예산서를 했거나 이렇게 보고했는데 반려가 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반려 사유만 잘 전달하면 돼요. 이지케어에다 위탁해서 이지케어가 대행을 했다면 이지케어 잘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보완할 거고 다른 업체를 이용하신다, 직접 하신다 그러면 보완해서 전달해서 보완해서 하면은 금방 바로 승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주무관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실수로 반려하는 경우도 많아요. 잘못 클릭했다고. 혹은 뭐 첨부 파일이 있는데 첨부 파일 못 봤다고. 회의록 첨부 못 봤다고. 그런 경우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보완해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보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그냥 저희 이지케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간 보고 예산 보고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화면 하나를 좀 캡처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 그 주간 보고 예산을 정확하게 좀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뭐 보시면 정원, 식대, 임차료 등의 정보를 입력해주고 내년도 급여 인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혹은 이제 인력 충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우측에다 잘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예산서가 생성돼요. 그리고 이 기초 정보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기본으로 넣어드리고 수정할 기관들만 이제 수정을 해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넣으면 이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예산서가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예산서가 이상 없는지만 기간을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이 회의록 주신 거를 첨부해가지고 시군구 보고까지 완료하고 완료되면 저희가 시군구 보고 진행했고 이게 어떻게 됐고 이런 것까지 알림톡으로 안내 드리거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주간보호 예산을 보고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요 위 이렇게 아까 그 시스템, 그 서비스를 통해서 20인, 30인, 40인, 50인 이 예산서를 기본적으로 샘플을 제작해 뒀어요. 그래서 물론 이 예산서는 샘플이다 보니까 임차료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이제 저희가 임의로 생성하고 뭐 식대나 이런 것도 임의로 생성한 그냥 말 그대로 샘플인데 어찌 이게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 QR 코드를 찍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이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교육 자료랑 예산서를 함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QR 코드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산 보고 경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이 긴 영상인데 여기까지 좀 참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 보고는 지겹지만 매년 이게 반복되는 업무고 또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잘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본 영상이 그래도 예산 보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할 수 있고 특히 개설한 지 얼마 안 된 신설 기관들 낯선 예산 보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예산 보고 진행하시다가 좀 막히거나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이지케어도 이제 주간 보호 예산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쪽에 문의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쨌든 이 예산 보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